펜실베니아 스프링필드 타운십은 전형적인 전원적 농촌 마을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랑하며 오늘날까지도 역사적 명소와 덮개 다리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2008년 1월 23일 이 평화로운 마을을 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 트리니티 복음 루터 교회에서 발생했습니다. 낮 12시 30분경 교회 건물과 묘지를 관리하던 관리인이 교회 사무실로 향했을 때 평소와 다르게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그녀는 바닥에 흥건히 퍼진 피와 그 위에 흩어진 머리카락을 발견했습니다. 놀란 관리인은 급히 911에 신고했고 경찰과 구급차가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는 머리에 심각한 총상을 입고 쓰러진 여성이 발견되었고 그녀는 바로 론다 스미스였습니다. 론다 스미스는 교회의 성가대에서 활동하며 사무실 봉사까지 맡던 42세 교인이었습니다. 20대부터 정신건강 문제를 겪어왔던 그녀는 자신의 질환을 숨기지 않았고 교인들의 돌봄과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교인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우정과 금전적 지원 그리고 영적 위로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평화로운 공동체에 그레고리 슈리브스 목사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1970년대 성공한 골프 선수 출신으로 인생 후반의 목회자의 길을 선택한 그는 신학교 과정을 남들보다 빠르게 마치고 2005년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건강한 체격과 매력적인 외모를 지닌 목사는 교인들의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론다에게 그는 삶의 버팀목이자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레고리 목사는 론다에게 교회 일을 맡기고 약간의 돈을 제공하며 그녀를 도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부상을 입은 론다를 병원으로 이송시킨 후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격자가 여전히 근처에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교회와 가까운 초등학교는 곧바로 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사건 당시 그레고리 목사는 목회자 수련회에 참석 중이었으며 경찰은 교회 사무실을 정밀 조사하며 론다가 왜 그리고 누구에게 표적이 되었는지 파악하려 했습니다. 머리에 2발의 총상을 입은 론다는 사실상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병원으로 달려온 부모는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해야 하는 가혹한 결정을 내려야 했고 결국 론다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화롭던 교회는 순식간에 공포와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또 왜 론다가 노려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교인들과 경찰 모두를 사로잡았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외부인의 소행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실제로 몇 주 전 교회에는 정체불명의 낯선 방문자가 나타나 수상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러 주에서 왔다고 말하며 거짓된 신원을 내세웠고 심지어 성찬잔을 훔치려다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서는 혹시 그가 범인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론다가 기혼 남성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고 질투나 복수심에 사로잡힌 누군가가 그녀를 제거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소문에 불과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그녀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총기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경찰은 혹시 누군가가 교리상 금기시되는 극단적 선택 행위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총을 치워버렸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었습니다. 수사팀은 다시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들, 과거의 연인, 주변 인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조사에 오른 이들 대부분은 알리바이가 명확했거나 범행 가능성이 희박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은 절도 흔적이 없었으므로 범행이 단순한 강도 목적이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현장에서 발견된 탄은은 새로운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첫 번째 총탄은 론다의 이마를 스치듯 지나 창틀에 박혔고 두 번째 총탄은 관자놀이에 깊숙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검의는 론다의 손에서 근접 사격 시 발생하는 화약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순간적으로 손을 들어 방어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만약 그녀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면 총구는 머리에 훨씬 밀착되어 있었을 것이고 화약 자국은 훨씬 뚜렷했을 것입니다. 결국 수사는 타살로 방향을 굳혔습니다. 범인의 정체와 목적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교인들은 언제든 자신들 또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레고리 목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느꼈던 경찰은 다시 목사를 조사했습니다. 결국 목사는 망설이다가 65세 메리 제인 폰더라는 한 교인의 이름을 말하며 그녀를 조사해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메리는 그레고리 목사에게 집착하며 스토킹까지 하고 있던 교인으로 목사 역시 자신에게 호감을 품고 있지만 목사라는 신분 때문에 그것을 숨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인물이었습니다. I was encouraged by the pastor. The pastor was very warm and a very friendly, kindly guy, and he took right to me. Pastor Shoes is a hell of a man, a real man. And I said, if I ever needed a man, he put me on my feet. He gave me courage. He was an affectionate, friendly man. 메리는 오랫동안 교회 장식을 위해 자신의 미술적 재능을 기부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교회 벽에는 그녀가 직접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고 평소에도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자신에 대한 그녀의 집착 때문에 큰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레고리 목사가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그에게 비정상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라는 말을 한 적도 있으며 연인처럼 끊임없이 음성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떤 메시지는 무려 10분이 넘었고 녹음이 끊기면 다시 전화를 걸어 이어갈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목사를 위해 장을 봐서 사제관 냉장고에 음식을 채워두거나 목사가 단호히 거절하면 집 현관 앞에 음식을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결국 목사는 문을 잠가 그녀가 사제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습니다. 한편 론다의 장례식을 치른 후 메리는 론다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교회에 론다를 기리는 천사상을 기증했고 슬픔에 잠긴 론다의 부모에게 직접 구운 파이를 건네며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론다의 어머니는 그녀의 성의를 믿고 세상을 떠난 딸의 신발을 선물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미 수상한 낌새를 감지하고 있던 수사팀은 메리를 정식으로 불러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이들처럼 끊임없이 말을 이어갔지만 경찰은 그 대화 속에서 미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메리가 교회에서 론다가 자신보다 더 주목받는다고 여기며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인상을 준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그녀의 생활 환경도 살펴보았습니다. 메리는 남동생과 함께 교회 인근의 오래된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녀의 방은 쓰레기와 잡동사니가 뒤엉켜 쌓인 전형적인 저장 강박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메리의 알리바이를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건 당일 아침 미용실 예약이 있었다며 11시 5분 전에 집을 나섰다고 진술했습니다. 론다가 공격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도 바로 11시 직전이었습니다. 교회 사무실의 인터넷 사용 기록이 그 시각에 정확히 멈추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그녀가 총기를 소유하고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이미 기록을 통해 그녀가 과거에 389경 로시 리볼버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경찰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메리는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귀가할 때의 위험에 대비해 아버지의 권유로 총을 마련했으며 가격은 저렴했지만 성능이 뛰어난 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그 총이 바로 론다를 죽음에 이르게 한 무기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메리는 그 총을 1994년에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기묘했습니다. 아버지가 실종된 뒤 총기를 집에 두는 것이 불길하게 느껴져 노카믹슨 호수 다리에서 던져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잠수부를 투입해 호수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메리가 여전히 총을 감추고 있다고 믿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더 이상 조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카믹슨 호수에서 아버지와 낚시를 하던 8살 소년이 물가를 거닐다 햇빛에 반짝이는 금속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권총이었습니다. 소년은 곧장 아버지에게 보여주었고 아버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회수된 총은 범죄수사 실험실로 보내졌고 곧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총의 소유자는 메리로 확인되었으며 무엇보다도 론다 스미스의 시신에서 발견된 탄환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메리의 진술은 곳곳에서 모순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총을 이미 1994년에 호수에 던져버렸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총기는 지나치게 깨끗했고 마치 최근에야 물속에 들어간 듯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그녀의 말처럼 오랜 세월 호수에 잠겨 있었다면 금속 표면에는 깊은 녹과 부식, 심지어 구멍까지 생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발견된 총은 거의 새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메리 제인 폰더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008년 4월 1일 그녀는 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체포되었고 충격은 교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교회 위원회는 그녀가 무죄일 수 있으니 성급히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경찰이 하나씩 밝혀낸 그녀의 과거는 모든 이들을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메리가 살인사건과 연루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994년 그녀는 직장에서 해고된 뒤 친구한테 빌린 총으로 직장 상사를 위협했고 실업수당 심리가 있던 날 자신의 이름으로 총기를 구매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메리와 함께 살던 아버지 에드워드 폰더가 실종되었습니다. 메리는 평소 아버지의 병간호로 지쳐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메리는 아버지가 스스로 집을 떠났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약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이 홀로 사라질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욕실에서 피일 가능성이 있는 분홍빛 물이 담긴 양동이를 발견했습니다. 부엌 냉동고에서는 죽은 개가 얼려진 채 발견되었고 섬뜩한 광경에 수사관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메리는 그저 아픈 개가 죽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변호사를 선임한 그녀는 수사 협조를 중단했고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고 말았습니다. 1994년 아버지 실종 사건과 마찬가지로 론다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기괴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누군가가 우연히 지나가다 저지른 불운한 범죄일 거라고 우겼습니다. 교회 사람들 중에는 그럴 만한 사람이 없고 자신 역시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곧바로 그녀의 말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메리는 권총을 1994년에 호수에 던졌다고 했지만 실제로 발견된 총은 전혀 그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총은 거의 새 것과 다름없었고 탄환은 론다 스미스의 몸에서 발견된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고 말하며 지적하자 메리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 내 총을 먼저 건져 올려 론다를 죽이고 다시 호수에 던져 넣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는 너무도 비현실적이었고 경찰은 오히려 그녀가 증거를 숨기려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교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원래부터 다소 비정상적이던 메리는 잘생긴 그레고리 목사가 새로 부임한 뒤부터 더욱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목사 역시 자신을 사랑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메리는 론다가 목사에게 관심을 보인다고 느끼자 이를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교활한 론다가 결국 목사의 마음을 빼앗아갈 것이라는 불안에 점점 더 깊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어느 날 교회 앞에 여러 대의 차가 모여있는 모습을 본 그녀는 이를 근거로 자기만 빼고 목사가 론다를 위해 생일 파티를 열어주었다고 확신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행사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망상은 그녀의 영혼을 잠식하며 질투의 화신으로 변모시키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메리에 대해 평소에는 차분하지만 화가 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며 때로는 그녀 안에서 마치 악마가 튀어나오는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사건의 전환점은 살인 이틀 전 찾아왔습니다. 그레고리 목사는 메리가 간절히 원했던 교회 비서직을 론다에게 제안했고 론다는 곧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메리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교회에 전화를 걸었고 론다가 전화를 받자 놀라서 전화를 끊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전화를 걸어 그녀가 왜 거기에 있는지 따지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메리는 자신이 바라던 기회를 빼앗겼다는 생각에 깊은 질투와 분노로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 직후 새로운 증거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메리의 남동생이 경찰에 연락해 자신의 차량 안에서 탄피를 발견했다고 신고한 것입니다. 경찰은 차량에서 발견된 탄피를 정밀 분석했고 그 결과 탄피가 메리 제인이 소유했던 권총에서 발사된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메리 제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2008년 10월 21일 펜실베이니아 벅스 카운티에서 메리 제인 폰더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 선 그녀의 모습은 방청객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메리는 론다 어머니가 생전에 그녀에게 선물했던 론다의 운동화를 신고 법정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의 뻔뻔한 태도는 사람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명확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차량에서 발견된 화약 잔여물은 메리의 손에서 묻은 것이라는 점, 그리고 론다 스미스의 몸에서 발견된 탄두 파편이 메리의 권총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차량에서 발견된 화약 잔여물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차량이 안전한 보관소가 아닌 야외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증거를 옮기는 과정에서 잔여물이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메리는 남동생인 에드 폰더를 더 그럴듯한 용의자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차량에서 탄피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에드 폰더는 종교적 신념과 도덕의식이 강한 인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증거를 발견하면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고 믿었을 뿐 누나를 배신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메리가 범행을 계획한 동기는 점차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그레고리 목사에게 깊은 애착을 품었으며 두 사람이 서로에게 운명적인 존재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서직이 론다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메리는 충격과 질투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메리는 총을 손에 쥐고 교회로 향했고 론다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2008년 10월 30일 배심원단은 메리 제인 폰더에게 1급 살인과 범행 도구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12월 5일 그녀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끝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도소에서의 생활은 의외로 순조로웠습니다. 수다를 좋아하는 그녀에게는 경청하는 청중이 생겼고 다른 수감자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즐겼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도소에서 메리는 자신만의 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해결된 사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에드워드 폰더의 실종이었습니다. 메리의 오빠와 친척들은 가족 소유지 수색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해당 부지는 이웃에게 매각되었고 이웃은 수사관들이 폐허가 된 집과 땅 전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금속 탐지기와 집안 투과 레이더를 사용해 현장을 수색했지만 아직 아무런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018년 6월 4일 75세 메리 제인 폰더는 교도소 의료실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